안녕하세요. 자, 1회 2단원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는 소설 속의 서술자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의 목표 먼저 볼까요? 자, 소설 속의 보는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설 속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해주는 그런 사람을 서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보는 이, 자, 이것을 서술자라고 부를 거고요. 자, 서술자의 바로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 속 세계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어디에서 얼만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서술자의 관점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고양이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간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양이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와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혹은 제3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 가시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상적인 사건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소설 속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누구의 눈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느낌, 주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식마당부터 볼까요? 소설에서 보는 이란, 자, 소설은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한 세계다. 우리 소설이라고 하면 작가가 상상력으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낸 글을 소설이라고 하죠.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실에 있음직하다,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부르고, 자, 작가가 상상했기 때문에 가짜, 허구성. 하지만 이 개연성 있는 허구를 바탕으로 독자는 삶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진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소설에서 3요소라고 부르면 주제, 구성, 문체고요.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자, 내가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주제, 할 말이 있어야겠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이게 주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짜야 돼. 이게 구성이야. 어떻게 이야기를 짤까? 바로 누가 어떤 일을 벌일 건데 어디서 벌일 건지. 그래서 우리 구성의 3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 되고요. 자, 이것이 다 정해지고 나면 문체는 글로 쓸 때의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체로 글을 쓸 건지 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설 속에 보는 이는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 바로 이 구성 요소들을 바라보고 세계를 형상화하는 존재다. 소설 속 인물이 보는 이의 역할을 할 경우 보는 이는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일을 전달할 수도 있고, 자, 바로 소설 속의 인물이 서술할 때, 자, 이때 소설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계속 나라고 서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흥부전을 읽었다. 물론 흥부전은 이런 시점은 아니지만, 자, 흥부전에서 흥부가 서술을 한다면 나는 오늘 형님 집에 쌀을 얻으러 갔다 라고 서술하겠죠? 흥부 마누라가 서술한다면 나는 오늘 남편에게 그 아주버님 댁에 가서 쌀을 좀 구워오라고 시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놀부가 서술하면 나는 오늘 쌀을 얻으러 온 동생놈을 때려 쫓았다 라고 얘기할 거고, 놀부 부인이 서술해도 나는 오늘 도련님의 뺨을
밥주걱으로 후려쳤다. 자, 전부 다 나라고 서술하게 되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술자로 나왔을 때 우리 이런 시점을 나가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주인공으로 자신의 일을 전달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바로 주인공의 내면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소설의 중심 사건, 주된 갈등이 무엇인지 찾고 그 갈등의 당사자면 주인공이고 갈등 당사자가 따로 있다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1인칭 주인공은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나가 나에게 일어난 갈등을 이야기할 거고 그 갈등 안에서 겪게 되는 나의 심리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인물, 바로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잘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주인공에게 친근감을 느끼면서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알기가 어려워서 나의 심리는 직접 제시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심리는 간접 제시, 말이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이단원의 앞부분에 있는 동백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래서 어때요?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주인공 시점은 나의 마음은 잘 알지만 다른 이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꽃에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나가 서술함으로써 어떤 분위기? 되게 순수한 느낌을 줬고요. 그래서 주제, 바로 산골 남녀의 순수하고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주 잘 드러났죠. 이렇게 서술자는 분위기와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주변 인물로서 주인공을 관찰한 일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을 관찰하고 역시 간접적 제시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보는 이가 등장인물이 아닌 경우. 자, 이러면 몇 인칭? 자, 나가 없으니까 이러면 3인칭. 자, 3인칭 시점인데요. 자, 보는 이가 인물의 심리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 할 때 전, 알지자. 자, 모두 알고 서술하는 시점, 전지적 시점이라고 불러요. 3인칭 전지적 시점. 자, 신과 같은 입장에서 모두 알고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이나 혹은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런 것은 전지적 시점에서 나타난다.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제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할 거리가 가장 적어요. 다 말해주니까. 자, 그리고 표면적으로 관찰한 것만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는 이를 파악하며 소설을 읽으려면,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작품 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는지, 자, 나가 있으면 1인칭, 나는 주인공인지, 자,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또는 주변 인물인지 1인칭 관찰자 시점. 보는 이가 작품 속 세계를 전달하는 방법을 살필 수도 있다. 보는 이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와 시선을 보이는지는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는 이를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서술자에 따라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는 이, 내가 주인공으로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내 주변 인물이 주인공으로서 겪은 일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자, 지금 바깥에서 지켜볼 겁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겪은 일이지만 사건의 전말과 그들의 심리까지 전부 알고 있어. 3인칭 전지적 시점. 자,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홍길동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전입니다. 자, 읽기에 초점 보시면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창작된 소설입니다. 우리 가보개혁 이전에 만들어진 소설들을 고전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은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자, 우리 홍길동전은 또 국문학사적으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죠. 고전소설이고 얘는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자, 허균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자,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첫 번째 주제. 자, 고전소설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 한 사람을 벌 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선, 징악 혹은 인과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성. 자, 고전소설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구성, 그리고 중심인물,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구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모든 고전소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고전소설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성은요. 그래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순서. 우리 시간 순서대로 간다. 요거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고 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세 번째, 문체.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말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가로되 뭐뭐라고 하니라와 같은 말투들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 쓸 때 쓰는 문체에 문어체라고 합니다. 혹은 약간 리듬감이 느껴지는 운문체나 낭송체도 자주 보입니다. 네 번째, 인물. 보통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우리 이런 걸 평면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콩쥐팥쥐에서 콩쥐 아니면 심청전에서 심청 이런 인물들은 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착하고 효심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어떤 계층이나 세대를 대변하는 그 틀에 박혀있는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전형적이라고 하면 틀에 박혀있는 인물형. 우리가 효녀 하면 심청이 같은 게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 인물. 혹은 나쁜 계모 하면 팥쥐엄마.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 자,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현대소설은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선은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 혹은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고전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때 마침 우연히 이런 게 우연성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비현실성. 혹은 뭐 전기적이다. 전기성이 뭐냐면 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전기성. 배경. 역시 배경도 언젠지 나타나지 않는 막연한 배경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인 배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시점.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점이죠. 자, 우리 고전소설의 시점 하면 일반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에요. 자, 뭐 한다고? 작품 밖에서
모두 알고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평가 혹은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말해줄 수 있는 게 3인칭 전지적 시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홍길동전 읽으면서 서술자가 얼마나 알고 이야기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동전은요, 일종의 영웅소설입니다. 길동이라는 영웅이 등장하죠. 굉장히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영웅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영웅이라고 하면 이쪽에다도 쓸까? 영웅소설. 영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요. 첫 번째로 고귀한 혈통. 자, 그런데 혈통만 고귀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자,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출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영웅소설 혹은 영웅 일대기라고 하면 주몽 신화를 떠올려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몽은 하나님의 아들과 물의 신의 딸 사이에서 나온 아이죠. 자, 그래서 고귀한 혈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어? 자, 해가 따라와서 엄마의 몸을 비추더니 엄마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어떻다? 기이한 탄생. 자, 세 번째. 근데 태어났는데 어때? 얘가 4살부터 활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비범한 능력. 자, 그러다 보면 시기 질투 받겠지. 왕자들이 죽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위기. 아이고야. 자, 고난 또는 위기를 겪게 돼요. 혹은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버려지거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극복을 노력하고 그때 조력자를 만날 수 있어. 조력자가 누구냐면 도와주는 사람. 자, 그래서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자,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해요. 극복, 위협, 달성. 이게 보통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병조판서를 지낸 홍무는 명성과 덕망이 높았다. 어느 날 상서로운 태몽을 꾸고 노비 춘섬에게서 길동을 낳았다. 자,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병조판사죠. 그러니까 되게 높은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혈통이 고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일반적인 출생과 다르게 상서로운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상서로운 태몽, 자, 기이한 출생. 길동은 영웅의 기상을 타고났으나 노비 어머니를 둔 서자였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고, 자, 서자였기 때문에 호부호영도 못하고요. 과거 시험을 통해 입신양명도 못합니다. 입신양명이 뭐죠? 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자여서 바로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였다. 그리고 어땠다? 적자와 서자를 차별했다. 바로 적서 차별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길동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 길동이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서자여서. 바로 당시 조선시대에는 서자는 자, 호부호영도 못하고 입신양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갈등의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바로 사회제도 때문이죠. 자, 사회제도 때문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주된 갈등은 뭡니까?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죠. 인물과 가장 큰 갈등이요. 인물과 사회의 외적
갈등이 주된 갈등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길동을 시샘한 홍문회첩 촌왕이 자객을 고용하여 길동을 죽이려 하자 길동은 집을 떠난다. 길동은 집을 떠나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적이 되고 그를 잡기 위해 조정에서는 전국에 체포령을 내린다. 경상감사가 된 길동의 형 기련은 스스로 나타난 길동을 잡아 한양으로 보내지만 분신들과 함께 조정을 희롱하고 달아난다. 자, 분신들과 함께 조정을 희롱하고 달아나죠? 자, 어때? 자,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길동이를 영웅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분신술을 사용한다. 굉장히 기이하네요. 자, 비현실적이다, 전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한편 경상감사 기련은 동생을 잡아올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는데 형도. 근데 문제는 어때? 이때 당시는 뭐 가족보다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무를 전폐는 못하면서 지금 관직에 경상감사라는 관직에 있으니까 공무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공무를 보지를 못하고 서울 소식만, 그러니까 잡혀간 길동이가 어떻게 됐나 기다리던 중 어명, 임금의 명을 전하는 사령이 내려왔다. 마당으로 급히 내려서서 궁궐이 있는 북쪽을 향해 4번 절을 하고 공문을 펴보았다. 바로 어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때 당시 예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명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궁궐이 있는 북쪽을, 바로 궁궐이 있는 곳을 향해 4번 절을 하고 편다는 거.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공문의 내용 보면 그대가 길동을 잡지 않고 집 인형을 보내어 지푸라기 인형, 자, 분신이죠. 법정을 소란케 하였으니 허튼 수작으로 임금을 속인 죄를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아직은 죄를 따지지 아니할 터이니 열흘 이내로 대적, 아주 큰 도둑 길동을 잡아 올리라 라는 어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에서는 길동을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감사는 황공하여, 자, 무슨 뜻? 위험이나 지위에 눌리어서 두려워서 몸들 바를 몰라하며 부랴부랴 사방의 명령에 길동을 잡고자 했다. 하루는 감사가 달밤을 맞이해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그때 문득 선하당 대들보 위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엎드려 절하기에 자세히 보니 길동이었다. 자, 감사가 길동을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갈수록 더 큰 죄를 지어 기어이 집안에 화를 끼치고자 하느냐. 지금 나라에서 내린 엄명이 막중하니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고 순순히 왕명을 받들라. 길동은 바닥에 엎드려 형에게 말했다.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저를 잡아 보내십시오. 단 압송하는 군사들은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로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래? 자기를 붙잡아 가는데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로. 자, 그러면 옆에 길동이 부모와 처자가 없는 자에게 자신을 압송하는 업무를 맡기라고 당부한 이유는 뭘까? 바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 일을 다 내다보고 있자. 자,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건데 그러면 부모와 처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문책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그래서 가족이 없는 사람으로 뽑아달라.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앞날을 내다보는 거 선견지, 선견지명이라고 하고 비범하다. 자, 감사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길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사는 까닭을 알지 못한 채 동생의 요청대로 호송원을 뽑아 길동을 서울로 올려 보내었다.
조정에서는 길동이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총을 잘 쏘는 군사 수백 명을 남대문 근처에 매복시켜 숨겨 놓았어. 그들에게 길동이가 문 안에 들어서면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조정의 움직임을 길동은 모두 예견하고 있었다. 선견지명이라고 그랬죠? 자,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길동을 실은 수레가 동장리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길동은 동장리 나루를 건너면서 빛, 우자, 석자를 써서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당도하자 좌우의 포수가 명령에 따라 일시에 총을 쏘았다. 하지만 때 아닌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총질조차 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길동이 비우자를 썼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 자, 어때요? 자, 비범한 능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비범한 능력, 자, 비현실적이다. 혹은 전기적이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자, 지금 조정에서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자, 길동이를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길동이를 잡지 못하거든. 우리 여기서는요, 길동의 비범함과 그리고 조정의 무능력함을 알 수 있어요. 길동이가 재주가 뛰어나다. 혹은 조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하다. 자, 길동을 향해 총 한 번 겨눠보지 못한 채 길동을 태운 수레는 대궐문 앞에 이르렀다. 길동이 호송하는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압송하였으니 이제 내가 간다 해도 처벌을 받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바로 이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자. 그래서 배려하는 모습, 순식간에 몸을 날려 수레를 깨뜨리고는 수레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 나갔다. 자, 역시 비혼실적이네. 정예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하였다. 하지만 말을 아무리 채찍질한들 축지법을 써서 달아나는 길동을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 자,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럼 지금 서술자는 정예 기병들이 하려고 한 것과 그리고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이면서 우리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의 특징 바로 뭐가 나타난다? 바로 편집자적인 논평, 자기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 자, 그래서 평가를 내리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 성안의 모든 백성들은 그 신기한 술법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날 한양의 사대문에는 이런 방이 붙었다. 홍길동의 평생 소원은 병조판서를 맡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하해 같은, 자, 바다, 강과 바다 같은, 그러니까 넓은 은혜를 베풀어 소신을 병조판서에 임명해 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히겠사옵니다. 자, 지금 서자기 때문에 병조판서를 할 수가 없거든. 하지만 병조판서 시켜주면 잡힐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뭐다? 바로 서자를 차별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저항이다. 서자를 차별하는 저항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뭐 해달라? 병조판서에 임명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서자라서 될 수 없었던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길동의 소원을 풀어주어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공을 세우기는커녕 만민을 소란케 하고 상감께 근심이나 끼치는 불충, 충성심이 없는 놈을 절대로 한나라의 병조판서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다. 역시 계속 다투기만 하고 있죠. 한편 길동은 동대문 밖에 그 구석진 곳에 가서 둔갑술을 부리는 신장을 불러내 호령했다. 자, 신장이 뭐게? 바로 신병을 거느리는 장수, 전략과 전술에 능한 장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부분이죠. 아이고, 여기부터. 자, 우리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면은 약간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장수신이라고 보면 돼요. 장수인 신. 신 중에 장수. 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라. 두 병사가 공중에서 내려와 몸을 굽히고 좌우에 서니 난데없이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 한순간에 전투를 위한 진을 만들었다. 곧이어 진 가운데 황금으로 3층의 지휘대를 쌓고 그 위에 길동을 모셔 군대의 격식을 제대로 갖추었다. 그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형세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이거 누가 평가하는 거니? 서술자가 평가하고 있죠. 우리 이 부분. 역시 편집자적인 논평. 우리 전지적 시점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어. 자, 길동이 황건 역사에게 호령했다. 자, 황건 역사는 누구라고? 신장. 그러니까 장수의 귀신, 장수신인데 힘이 세기로 유명한 장수 귀신입니다. 자, 호령하였다. 조정에서 길동을 모함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자, 바로 길동이 잡으려고 한 사람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명령을 받은 신장들이 곧장 날아가 10여 명을 쇠사슬로 엮어 끌고 왔다. 그 모습은 마치 소리개가 병아리를 채워오는 것 같았다. 자, 그래서 날쌔게 잡아왔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신장들이 나오는 부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죠. 비현실적. 잡아온 자들을 단 아래 꿇어앉히고 죄를 따져 물었다. 너희는 조정의 존벌레가 되어 나라를 속이고 홍길동 장군을 해치고자 하였다. 그 죄로 말하면 죽어 마땅하나 인생이 가련하여 목숨만은 남겨두노라. 이들을 각각 곤장 30대씩 때려 쫓아냈다. 길동이 다시 한 신장을 불러 지시했다. 서울 재상가의 자식들이 권세를 등에 업고 힘없는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이들이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이 교만하되 궁궐이 깊어 임금의 교화가, 그러니까 임금의 가르침이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게다가 나라의 조민 간신이 되어 임금의 총명을 가리기까지 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까. 내 이들을 엄히 타일러야겠다. 서울 독서당의 무리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바로 독서당 무슨 뜻이에요? 조선시대 젊은 문관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 학업을 닦던 서재, 그러니까 젊은 문관들을 잡아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다? 자, 바로 이 문관들이 많이 부패했구나, 썩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시대상, 부패한 관료들이 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장이 구름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잠시 후 세도가의 자제 10여 명을 잡아왔다. 길동이 위엄을 갖추고 호령 소리를 높여 이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모두 세상과 떼어놓으려 하였으나 내가 나라의 조정에 있는 몸이 아니므로 잠시 미뤄야 하겠다. 자, 아직 나 병조판서가 못 됐으니까 잠깐 미룰게. 그러나 앞으로도 내 놈들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수만 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잡아다가 낱낱이 목을 베리라. 자, 이들 또한 곤장을 쳐서 내쫓은 후 길동은 소와 양을 잡아 군사를 먹이며 잔치를 열었다. 자, 그러면 옆에 익능준 활동 볼까? 길동의 행적을 바탕으로 길동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자, 길동이 지금 뭐 했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패한 관료들, 이런 애들을 붙잡아다가 혼을 내줬지.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굉장히 정의감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병조판서 되고 싶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명예를 중시한다. 우리 이런 거 유교적 출세주의라고 합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자,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 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자, 계속 본문 보면 멀리 푸른 하늘에는 흰 해가 고요하고 둘러앉은 영웅 호걸들의 모습은 잠옷 엄숙하였다. 길동도 술을 양껏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하여 문득 칼을 잡고 춤을 추었다. 칼빛이 번쩍이어 햇빛을 희롱하고 춤추는 소매는 가벼이 공중에 날리었다. 이럭저럭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날이 서서히 저물었다. 길동은 잔치를 마무리하고 신장을 돌려보낸 후에 몸을 날려 활빈당 처소로 돌아왔다. 그 후로, 자 여기도요. 그 후로 다시 길동을 잡으라는 명이 더욱 화급하였으나 여전히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길동은 군사를 보내어 팔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뇌물을 빼앗고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창고에 곡식을 내어 먹였다. 귀신처럼 출몰하는 그 제주의 사람들은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역시 우리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니? 바로 길동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죠. 자, 길동에 대한 평가. 자, 서술자가 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 한편 길동으로 인해 매일같이 탄식하던 임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놈의 제주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겠다. 민심이 이렇듯 술렁이고 그 제주는 기특하니 차라리 그 제주를 인정하여 조정해서 쓰는 것이 낫겠구나. 자, 조정해서 쓰겠다. 그럼 이제 벼슬을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임금은 병조판서를 내주겠다 하고 길동을 불렀다. 며칠 후 드디어 길동이 수레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타났다. 성은이 망극하게도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 병조판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은을 만분의 1도 갚기 어려울 것이니 황공하기 그지 없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길동은 구름을 타고서는 하늘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자,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비현실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길동이가 적서차별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물이고, 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어떤 꿈을 이루고 그냥 떠나버렸다라는 점에서, 자, 이런 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조판서에 오름으로써 길동은 꿈을 이뤘죠. 바로 소원을 이뤘지만 사회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후로는 길동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임금 또한 길동을 잡으라는 명을 거두었다. 자, 그럼 뒷부분. 길동은 제도라는 섬으로 떠나고 새 부인을 얻었다. 아버지 홍문이 죽었다는 소식에 길동은 마음을 다해 장사를 지낸다.
3년상을 치른 길동은 제도의 이웃나라 율도왕의 폭정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을 구해내고 율도국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상세계를 건설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영웅 이야기 구조, 영웅소설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그 후로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 홍길동전 다 봤습니다. 자, 주제가 뭐죠? 바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율도국에서 이상국을 건설했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의 생애를 정리한 것입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일대기적 구조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보통 죽을 때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출생. 한양에서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다. 자, 그래서 홍판서의 자식이라는 거. 하지만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현. 홍판서의 첩 곡산모로부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가 호부호영을 허락받고 집을 떠났다가 자, 산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깊은 산 중에 있는 도적대를 만나 우두머리가 되고 활빈당을 조직하여 탐관오리들의 부정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아버지와 형을 이용하여 길동을 잡아들이지만 조정을 희롱하고 달아나죠. 자, 그리고 형 앞에 스스로 나타나 스스로 압송되지만 어때요? 자, 병사들을 물리치고요. 뭐예요? 병조 판서 벼슬을 주면 잡히겠다라는 방을 붙이죠. 벼슬을 달라는 방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과 재상가의 자식들을 혼내주죠. 죄를 물어 곤장을 때려요. 자, 장안으로 가는 뇌물을 빼앗죠. 자,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창고에 곡식을 내어 먹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임금으로부터 결국 병조 판서 벼슬을 받습니다. 그 후, 자, 무리들과 함께 제도로 건너가 새 부인을 얻고 농업에 힘쓰고 군사력을 키웠죠. 또 율도국으로 건너가서 율도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쭉 이어지는 일대기적 구조였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요. 이 작품에서 사건을 보고 전달하는 보는 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동백꽃에서 작품의 보는 이가 작품 속에 등장해요. 나라고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전은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3인칭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에 드러난 보는 이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자, 길동이 비우자 석자를 써서 날렸다든지 자, 그리고 길동은 동대문 밖에 구석진 곳에 가서 불렀다든지 자, 길동이 한 행동을 전달하고 있죠. 길동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 아래는요. 자, 길동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든지 어찌 잡을 수 있었겠는가 라든지 그 위험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형세는 더 이상 거침없었다. 바로 길동의 행동이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길동의 행동 혹은 행적에 대해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런 게 뭐라고?
전지적 시점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에 보는 이가 남긴 말입니다. 홍길동의 생애를 평가하는 태도를 파악해보고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자, 뭐라고요? 아름답구나 길동이 행한 일이여. 자, 뭐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제 뜻을 다 이룬 장부로다. 비록 천한 어미 몸에서 태어났으나 가슴에 쌓인 원한을 풀어버리고 효도와 우애를 온전히 갖추어 한 몸의 운수를 흔쾌히 이루어내니 이는 만고의 드문 일이기에 이야기를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자, 그래서 이 길동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영웅의 삶으로 평가합니다. 자, 주제는 뭐였어요? 바로 신분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 그리고 효도, 우애.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효도, 우애, 그리고 한 몸의 운수. 자, 바로 입신양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흔쾌히 이뤄냈다. 그래서 효도와 우애, 입신양명의 뜻을 본받아라. 자, 그러면 다양하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길동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길동을 압송하는 군사로서 자, 길동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바로 다른 사람이 바라본다면 또 다른 내용과 또 다른 주제로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군사든 왕이든 독서당의 무리든 자, 이렇게 달라진다면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자, 보는 이는 작품의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아닐 수도 있구나. 자, 또 시에서 말하는 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자, 또 어때요? 바로 보는 이의 어떤 태도나 관점에 따라서 바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독자의 감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연자, 그럴 연자가 붙는 말입니다. 자, 홀연. 홀은 갑자기라는 뜻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 태는 클 태자, 넉넉할 태자. 자, 그러면 뭡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태연하다. 자,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사롭다. 자, 필연. 자, 반드시 필자죠.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필연입니다. 자, 그럼 한 번과 한 띄고 번. 지금 한 번 같은 경우는 한과 번이 붙어서 한 단어처럼 굳어져서 사용될 때는 한 번 하고 붙여서 쓰고 한 띄고 번 할 때는 횟수예요. 어떤 차례나 횟수. 한 띄고 번 하면 얘는 차례나 횟수일 때 한 번. 한 띄고 번. 자, 붙였을 때는 뭐라고요?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될 때.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자, 어느 때나 기회. 자, 요런 뜻일 때는 붙여서 한 번. 자, 그럼 볼까? 우리 집에 한 번. 우리 집에 어느 때 놀러 오세요. 자, 이번에 울릉도에 딱 한 번, 두 번 갔어, 세 번 갔어. 자, 이렇게 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노래나 한번 어느 때 불러볼까? 어느 때 이런 일도 있었지. 춤
이거 한 번 춘 거 아니죠? 한 번 춘 게 아닙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의미가 아니라면 붙여서 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대단원 종합 정리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원 말하는 이,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시창작 시간에서 말하는 이는 대상, 바로 학생들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었죠? 자,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바라봤죠.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 자, 그러면 말하는 이의 관점이 두드러진 표현 뭐가 있었을까? 바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시를 지어보렴 하는 부분. 하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런 따뜻하고 애정 어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 북어는요.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이죠? 자,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죠. 자, 그러면 말하는 이의 관점. 자, 허세가 두드러진 거 뭐 있었어? 내가 무섭죠? 벌벌 떨리죠? 자, 그래서 자, 누구에 따라?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 따라. 시의 주제, 어조,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 우리 여기서는 보는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건 동백꽃이죠. 자,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보는 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보는 이가 뭐도 했죠? 바로 점순이의 모습을 관찰하는 역할도 같이 해줬어요. 자, 우리 홍길동전은요.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는 이가 인물의 상황도 알고 심리도 알고 평가까지 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바로 나의 시점은,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은 직접 말해주고 또 점순이는 관찰했고요. 자, 그리고 얘는 3인칭 전지적 시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따라? 바로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이야기의 분위기나 소설의 주제가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를 읽을 때는 말하는 이, 소설을 읽을 때는 보는 이가 어디서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고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품을 감상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